자, 세종시 지금 많은 공무원분들이 내려가서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요즘 올여름 유난히 더웠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세종시 나가 있는 강효진 기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세종시 덥니? 그랬더니 서울보다 더워요. 그러더라고요. 분지이기도 하고 지금 막 여기저기 공사가 막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정비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늘을 더위 햇볕을 피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28도로 지금 공공기관들 다 실내 온도가 규제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30도가 넘는다고 하죠. 이 무더위에 우리 관료분들, 공무원분들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자, 세종시 이슈들 어떤 게 있는 건지, 현안들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 세종시에 있는 강효진 기자 전화 연결을 해서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 전화 연결은 기고만장 기자실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강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무더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어제보다는 사실 날씨가 기온이 조금 떨어져서요. 네. 여기 기온이 지금 28도 정도, 외부 기온이 28도 정도 되는데, 네. 어제보다 한결 좀 나아졌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요즘 아무래도 이 관가의 어떤 뜨거운 감자라고 하면은 이제 세제 개편안일 텐데, 네. 워낙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한민국의 이 월급쟁이들, 샐러리맨들 증세, 뭐 중산층 증세냐 아니냐 난리가 났고, 그래서 참 수십일 공들여서 만든 2013년 세제 개편안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또 수정이 되기도 했었죠. 자,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의아하기도 한데, 강 기자,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좀 필연적인 이유라도 있었던 겁니까? 좀 늦었지만 한번 좀 되짚어 주시죠. 예.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잘 네. 알려졌습니다만은 이번 세제 개편안 파동, 세금 파동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인데요. 그만큼 여론의 반발이 심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대다수의 선량한 봉급쟁이들을 건들면서 사태가 촉발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중상위층, 고소득층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저소득자들을 지원하자는 게 이번 세제 개편안의 취지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저희 같은 샐러리맨들한테는 전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샐러리맨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세금을 더 거두려면 대기업이나 부자들한테 손을 벌려야지 시쳇말로 왜 우리를 좋으냐는 것입니다. 정부는 처음에는 3,450만 원 이랬다가 금방 5,500만 원으로 고쳐서 이 이상만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샐러리맨 대상으로 숫자 노름하지 말고 부자 증세하라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차피 세금을 더 걷는 건데 박근혜 정부가 세금 더 안 걷고 복지해 주겠다고 한 게 거짓말 아니냐. 그 거짓말이 이번에 들통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강효진 기자 참 이 세제 개편안 때문에 고생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이게 참 이상이고 꿈일 텐데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지 않고 어떻게 복지를 확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참 마술이겠죠. 이게 가능하다면. 자, 샐러리맨 우리만 뭐 봉이냐, 유리지갑이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솔직히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기준선이 이제 올라갔는데 요즘 5,500만 원 연소득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중산층 축에도 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교육비다, 주거비다, 여기저기 또 뭐 통신료, 뭐 이런 자동차 이런 거 다 따지면 5,500만 원 가지고도 먹고 살기, 특히 이제 서울시 이런 대도시에서는 먹고 살기 빠듯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제 경험담이죠. 네, 자, 5천만 원 이상 정도 되면은 뭐 증세해도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숫자는? 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오해가 크고 큰 네. 불필요한 좀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네. 저도 사실 이 5,500만 원 그리고 3,450만 원의 이 숫자가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월급이 한 달에 땡땡만 원 정도 되는데 정확히 네. 밝히기는 그렇고요. 아무튼 저도 저 스스로는 소득 기준상 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저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중산층에 속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3,450만 원 이상, 그 다음에는 5,500만 원 이상,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고 5,500만 원 이상이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설득력이 약합니다. 정부 기준에서는 소득 5,500만 원 선은 중산층이라고 보고 이렇게 정한 건데요. 사실 수긍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5,500만 원을 안 벌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급여가 5,500이면은 이리저리 세금 떼고 하면 한 달에 통장에는 한 300만 원 중반 정도 들어오나요? 그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 돈에서 빌린 집값, 대출금 같은 것을 갚고 관리비다 뭐다 해서 내게 되고 네. 공공요금, 또 아이들 교육비 이렇게 고정비로 빠져나가는 돈을 빼다 보면 생활비가 빠듯한 게 사실입니다. 네. 허리 휘는 중산층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중산층 증세 카드를 꺼낸 정부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욕을 좀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우리 강유준 기자의 그 수입이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이 대도시 살다 보면 참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약간 감정적으로 이제 그런 기사도 많이 있어요. 뭐 고위 관료들 뭐 연봉이 많으니까 5,500만 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현실적인 감각이, 숫자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샐러리맨들은 숫자 노름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서로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러면 복지하려면 증세해야 되는데 그럼 증세는 어디서 할래? 그러면 돈 많은 자산가라든가 대기업들, 뭐 고소득 자영업자들, 전문 직종들 이런 거 지금 다 제대로 세금 못 걷고 있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건데 그쪽 얘기는 왜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샐러리맨들만 건드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안 하나요? 자신이 없는 건가요? 뭐 무슨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자신이 없기도 하고 아마 결과적으로 잘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시민단체나 야당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들의 세액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일단 법인세 최고 세율을 높이는 건데요. 이게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까지 높이고 가표 2억에서 200억 구간에 현재 20%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것도 22%로 올리자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샐러리맨들한테 증세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또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해서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 세율은 38%인데 과표 3억 이상 고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이 최고 세율을 매기는 기준을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춰서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자는 논리입니다. 네. 하지만 법인세율 인상과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은 증세는 없다고 여러 번 강조한 현 정부 입장에서는 꺼내기 힘든 카드입니다. 더욱이 기업 투자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법인세율 인상을 시도하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표 구간, 이게 이제 최고 세율 3억 이상인데 이거를 3억에서 이제 1억 5천만 원 낮추자. 참 이상적인 얘기겠죠. 얼마나 이 보수층들, 고소득층들, 자산가층에서 저항이 많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해내면 많은 지지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게 또 정치의 한 역할이기도 하고, 그게 또 정치인들의 어떤 그 임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뭐 강효진 기자 얘기하고 저도 좀 그럴 것 같네요.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경제 민주화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대기업에 대해서 좀 증세를 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기조를 볼 때는 좀 가당치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제민주화 이건 결국은 좀 선거용 구호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이렇게 이번에 그 월급쟁이 증세, 중산층 증세 논란이 일게 된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 등 돈 있는 데는 봐주고 왜 월급쟁이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삼느냐는 이거 불만이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번 세제 개편안 가운데 대기업 편을 봐줬다고 하는 것 중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가 대표적입니다. 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지난해 말 도입됐는데 이번에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시행 첫 해부터 곧바로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도입된 배경이 중요한데요.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도입된 배경은 대기업의 내부 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적인 승계, 또 본사와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한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부의 이전 등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재벌, 돈 많은 대기업에 부가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제도의 취지가 이번에 퇴색하면서 경제민주화 후퇴 등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옥죄고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란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등 비과세 관면 제도의 정비로 대기업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제 개편안 파동, 이른바 세파는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 기자 참 이거 참 마무리는 아니죠. 이거 정리하느라 고생도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제 개편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또 고생을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끝으로 요새 또 이 관가의 관심사 중 하나가 이제 공공기관장 인사인데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예. 자, 뭐 한국거래소 제가 요새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이사장 언제 오냐, 이제는 좀 관심도 없더라고요. 언제 올지 관심도 다들 식어 있던데, 자, 언제 되는 겁니까? 예측 가능한 일인가요? 어떻게 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일단 언제 될지는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마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곧 한다, 순차적으로 한다가 청와대의 말인데요. 적당한 인물이 없는 건지, 있다면 인선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지 등 전혀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장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지난 6월 중순이었죠. 청와대의 인선 작업 잠정 중단 지시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낙하산 인사, 관치금융 등 논란이 일면서 청와대가 기관장 후보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즉 잡음이 없고 깨끗하고 제대로 된 인물을 골라보자는 거였는데 시간을 너무 끌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장고의 악수가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시간이 더 지나면 제대로 된 인물이 발탁될지도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기관장들이 공석이면은 그 밑에서 일하시는 많은 공무원분들, 관료분들, 공공기관 임직원분들 어떻게 결제를 어떻게 맡고 있는지 일을 요새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때요? 네, 결과적으로 상식적으로 봐서도 일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공기업, 준정부기관 할 것 없이 현재 수십 곳의 공공기관에서 사장 공석 사태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거래소 2달째 이사장 공석이죠.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비리를 나왔던 곳인데, 네. 그다음에 지역 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이름만 되면 좀 알만한 다수의 기관들이 현재 사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에너지 공기업들 중 하나인 서부발전, 남동발전, 화력발전소를 돌리는 곳인데요. 이쪽은 임기가 끝났거나 사의를 표명한 사장이 후임이 없어서 계속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장이 없다고 해서 직원들이 일을 안 하거나 예정된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계획 잡은 일들을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책임자가 없는데 일이 제대로 굴러가지는 않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시사하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장 인선을 늦춰가지고 어차피 뽑아놓으면은 월급 줘야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안 주겠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기관장이 없어도 일이 제대로 돌아가더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기관장 그렇게 많이 줄 필요 없구나.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금도 아끼고 일은 일대로 잘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기자. 마지막으로 좀 현장 분위기, 부작용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가뜩이나. 자, 현장 분위기 어떤지 짧게 좀 전해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장 인사가 늦어진다고 해서 당장 조직에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닌데요.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 큰 조직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 사람이 없다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굵직한 사업이나 내년도 예산, 내년도 계획 등의 문제는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다음 달 9월 말까지 확정해서 10월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다고 해도 현 이사장이 결정한 사항을 후임 이사장이 책임지게 되는 이런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연출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공공기관 인사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7월 초에 지난달 초에 내놓은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서둘러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인사가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강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멀리 세종시에서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뭐 극히 사견이지만 공공기관을 이렇게 좀 묶어서 기관장 한 5명당 기관 5개당 기관장을 한 명 이렇게 뽑고 그러면은 네, 뭐 임금 지급 비용이 상당히 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좀 아이디어도 개인적으로 내봤습니다. 자, 오늘 탐험 시간에는 네, 화승 RNA 대단히 아주 그 이상야릇한 실적이 나왔길래 한번 뜯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탐험으로 넘어갑니다.